2천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 하나 사는 돈이면 경차 한 대를 살 수 있습니다. 400만 원짜리 구찌 가방 하나 사는 돈이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를 100번도 넘게 탈 수 있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줄을 섰습니다. 몇 시간씩 기다려서라도 명품 매장 문을 열고 들어가려 했습니다. 오늘 사는 게 가장 싸다는 말이 진리처럼 받아들여졌죠. 백화점 VIP 라운지는 명품 쇼핑백을 든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한번 방문해 수천만 원씩 쓰는 사람들이 즐비했죠. 크림, 번개장터 같은 리셀 플랫폼에서는 정가보다 비싼 가격에 중고 명품이 거래됐습니다. 샤테크, 롤테크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명품을 사는 게 곧 투자라는 인식이 팽배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롤렉스 중고 가격이 31%나 폭락했습니다. 구찌를 보유한 케어링 그룹 매출은 17% 급감했죠. 한때 불패 신화로 불리던 샤넬마저 영업이익이 30%나 떨어졌습니다. LVMH 그룹 상반기 순이익은 22% 감소했습니다. 글로벌 명품 시장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영원할 것 같았던 명품 신화에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380만 원짜리 디올 가방의 실제 제작 원가가 8만 원이었다는 사실이 이탈리아 법원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48배 차이입니다. 유럽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다던 명품 뒤에는 불법 체류, 노동자들이 24시간 돌아가는 공장이 숨어 있었죠. 우리가 수천만 원을 주고 산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제품이었을까요? 아니면 환산이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명품 신화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지금 무너지고 있는지, 그리고 명품 회사들이 우리에게 터무니없는 가격을 받아낼 수 있었던 숨겨진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당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뒤집힐 겁니다. 먼저 롤렉스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봄까지만 해도 롤렉스는 무적이었습니다. 중고시장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죠. 정품 매장에서 1,000만 원에 산 데이토나 모델이 중고로 2,500만 원에 팔렸습니다. 오히려 1,500만 원을 더 받고 팔 수 있었던 거죠. 서브마리너는 정가 1,200만 원인데 중고로 1,8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600만 원. 프리미엄이 붙은 겁니다. 사람들은 이걸 투자라고 불렀습니다. 롤테크. 롤렉스로 재테크를 한다는 뜻입니다. 주식보다 안전하고 부동산보다 수익률이 좋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실제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롤렉스 중고 가격은 평균 100% 이상 올랐습니다. 2배가 된 거죠. 코스피 지수는 같은 기간 30% 올랐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50% 상승했죠. 롤렉스가 훨씬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겁니다. 시계 커뮤니티에는 성공 스토리가 넘쳐났습니다. 2020년에 1,000만 원 주고 산 시계를 2021년에 1,500만 원에 팔았다는 사람. 2019년에 구입한 시계를 2년 만에 2배 가격에 대판 사람.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롤렉스는 절대 안 떨어진다고.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오른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2022년 봄을 정점으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이었습니다. 5%, 10%. 사람들은 일시적 조정이라고 생각했죠. 곧 다시 오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15%, 20%, 25% 계속 떨어졌죠. 2024년 현재 시장 데이터 분석 업체 와치차트에 따르면 롤렉스 시장 지수는 고점 대비 31% 폭락했습니다. 2024년 2분기 기준 롤렉스 시계 평균 거래 가격은 전분기 대비 1.8%, 전년 동기 대비로는 8.4% 하락했습니다. 하락세가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1,500만 원 주고 샀던 데이토나가 지금은 1,000만 원도 안 됩니다. 500만 원이 증발한 겁니다. 1,800만 원 주고 샀던 서브마리너는 현재 1,200만 원입니다. 600만 원 손실이죠. 투자라고 믿었던 게 손실로 돌아온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여전히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닥이 어딘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서 정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롤렉스 본사는 중고 가격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매년 정품 가격을 꾸준히 올렸습니다. 2023년 평균 5% 인상했습니다. 2024년에도 또 올렸죠. 보통은 정품 가격이 오르면 중고 가격도 따라 오르는 게 정상입니다. 정품이 비싸지면 중고도 상대적으로 가치가 올라가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정품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데 중고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명확합니다. 롤렉스를 사려는 사람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수요가 무너지고 있는 거죠. 리테일가와 리셀가의 차이, 즉 프리미엄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롤렉스 투자, 신호의 근간이었던 투기적 열풍이 완전히 식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가짜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슈퍼클론, 슈퍼페이크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어설픈 짝퉁이 아닙니다. 전문가도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합니다. 무게감이 똑같습니다. 소재가 똑같습니다. 심지어 시계 내부 무브먼트까지 똑같이 복제해냅니다. 나노 단위로 세라믹 베젤 색상을 매칭합니다. 정품과 동일한 소재를 사용합니다. 용도를 돌릴 때 감촉, 브레이슬릿의 유격, 케이스의 마감 처리까지 완벽하게 재현합니다. 유튜브에서 시계 전문가들이 진품과 가품을 비교하는 영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0배 확대경으로 봐야 겨우 구별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육안으로는 불가능하죠. 더 충격적인 건 2023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한 소비자가 70년 된 빈티지 롤렉스를 롤렉스 코리아 공식 서비스 센터에 수리 맡겼습니다.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시계였죠. 집안 대대로 내려온 유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 센터가 뭐라고 했을까요? 문자판이 가짜라고 했습니다. 고가의 부품 교체를 요구했죠. 소비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70년 전에 직접 구입한 시계인데 가짜일 리 없다고 믿었죠. 그래서 스위스 롤렉스 본사에 직접 문의했습니다. 사진을 보내고 진위 여부를 물어본 겁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롤렉스 코리아가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진품이 맞습니다. 라고 한 거죠. 그런데 더 가관인 건 수리 후였습니다. 시계가 훼손되어 돌아왔습니다. 문자판에 롤렉스 오이스터, 로열 레터링이 일부 지워져 있었습니다. 70년 된 빈티지 시계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망가진 겁니다. 서비스 센터는 뭐라고 변명했을까요? 잉크가 기화되어 날아갔다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비스 센터 측이 소비자한테 합의금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대신 비밀 유지 계약서에 사인하라고 요구했죠. 이 일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롤렉스 본사가 인증한 정식 서비스 센터에서 말입니다.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롤렉스 전문가들조차 자기네 시계 진품 여부를 제대로 판별 못한다는 겁니다. 아니, 판별을 못하는 게 아니라 실수를 하고도 그걸 숨기려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중고로 수천만 원 주고 사는 시계가 진짜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중고 시장에는 공식 서비스 센터가 없습니다. 딜러들이 진품이라고 하면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공식 서비스 센터조차 실수하는 판에 딜러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이 의심이 중고 시장 전체를 마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관세청 자료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적발된 명품 위조품 중 롤렉스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적발된 가짜 롤렉스는 수천 개에 달합니다. 적발된 것만 이 정도라면 실제로 유통되는 가짜는 몇 배나 될까요? 10배? 20배? 아무도 모릅니다. 거리에서 마주치는 롤렉스 10개 중 몇 개가 진짜일까요? 5개? 3개? 아니면 1개? 이제는 롤렉스를 차고 있어도 사람들이 의심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저거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런 의심 자체가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50배 자영업자 박 사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박 사장은 2021년에 사업이 잘 되면서 자신에게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평생 꿈꾸던 롤렉스를 사기로 결심했죠. 정품 매장에 가니까 재고가 없다고 했습니다. 웨이팅을 해야 한다고 했죠. 6개월에서 1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박 사장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중고 시장을 알아봤죠. 정가 1200만 원짜리 서브마리너가 1800만 원에 나와 있었습니다. 600만 원. 프리미엄이 붙은 겁니다. 하지만 박 사장은 샀습니다. 어차피 가격 오를 거니까 투자라고 생각한 거죠. 2년이 지났습니다. 2023년 박 사장은 시계를 팔려고 알아봤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현금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시세가 1200만 원이라는 겁니다. 2년 전 정가와 똑같은 가격입니다. 박 사장은 600만 원 손해를 본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세가 1200만 원이라고 해도 실제로 팔리는 가격은 1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진품 여부를 의심했거든요. 개인 간 거래는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박 사장은 결국 950만 원에 급매로 내놨습니다. 1800만 원 주고 산 시계를 950만 원에 판 겁니다. 850만 원 손실입니다. 이게 롤렉스 투자 신화가 무너지는 현장입니다. 투자라고 믿었던 게 손실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사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롤렉스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스위스빌 지역에 10억 스위스 프랑, 하나로 약 1조 5천억 원을 투자해서 거대한 신규 공장을 짓기 시작한 겁니다. 이 공장이 완공되면 연간 생산량을 100만 개에서 150만 개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50% 증가입니다. 중고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데 왜 생산량을 늘릴까요? 희소성이 명품의 핵심 가치 아니었나요? 롤렉스를 롤렉스답게 만드는 건 바로 희소성이었습니다.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다는 그 희소성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롤렉스는 그 희소성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단기 매출 때문입니다. 중고시장 프리미엄이 사라지니까 정품 수요가 줄어들었습니다. 매출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량을 늘려서 매출을 유지하려는 거죠. 하지만 이건 위험한 도박입니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브랜드 가치를 단기 매출과 맞바꾸는 겁니다. 롤렉스는 지금 자기 발등을 찍고 있습니다. 희소성을 포기하고 대량 생산으로 가면 롤렉스는 더 이상 롤렉스가 아닙니다. 그냥 비싼 시계가 될 뿐이죠. 브랜드 가치는 영원히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을 겁니다. 그리고 롤렉스는 또 다른 수를 더 씁니다. 롤렉스 인증 중고 프로그램입니다. 본사가 직접 중고 시계를 검증해서 팔겠다는 거죠. 얼핏 보면 소비자를 위한 것처럼 보입니다. 가짜 걱정을 덜어주겠다는 거니까요. 진품 여부를 본사가 직접 보증해준다니 좋은 것 아니냐고요. 하지만 가격을 보면 진실이 드러납니다. 롤렉스 인증 중고 시계는 일반 중고 시장보다 25%에서 2배 가까이 비쌉니다. 일반 중고로 1000만 원에 거래되는 시계가 롤렉스 인증으로는 1250만 원에서 1500만 원에 팔립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롤렉스가 가짜 공포를 이용해서 중고 시장 프리미엄을 본사가 직접 먹겠다는 겁니다. 수십 년간 중고 딜러들이 가져가던 마진을 이제 본사가 가져가겠다는 거죠. 슈퍼페이크와 공식 서비스 센터의 신뢰도 추락으로 중고 시장이 위협받자 롤렉스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 하고 있는 겁니다.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 공포를 수익화하는 겁니다. 가짜가 무서우면 우리한테 비싸게 사라는 거죠. 이게 롤렉스의 진짜 속셈입니다. 바셔론 콘스탄틴 같은 다른 브랜드들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은 이게 업계 전반의 추세임을 시사합니다. 자, 이제 구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구찌는 더 극적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구찌는 젊은이들의 유니폼이었습니다. 힙합 가사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브랜드였죠. Z세대가 열광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구찌 로고만 올려도 좋아요가 수백 개씩 달렸습니다. 2015년 디자이너 알렉산드로 미켈레가 등장하면서 구찌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크고 화려한 로고, 빈티지한 감성, 성별 경계를 허무는 젠더 플루이드 디자인, 인스타그램 시대에 딱 맞는 브랜드였죠. 누구나 멀리서 봐도 저건 구찌다 라고 알 수 있는 직관적인 디자인이었습니다. 미켈레의 전략은 대성공이었습니다. 구찌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2015년 30억 유로였던 매출이 2019년에는 98억 유로로 3배 이상 증가했죠. 연평균 20% 이상 성장한 겁니다. 케어링 그룹 전체 매출의 60% 이상을 구찌가 차지했습니다. 디즈니, 노스페이스, 아디다스 같은 브랜드와 협업하면서 화제를 만들었죠. 구찌 디즈니 컬렉션은 출시 즉시 완판됐습니다. 구찌 노스페이스 다운 재킷은 정가 200만 원이 넘었는데도 불티나게 팔렸죠. 구찌는 더 이상 부모님 세대 명품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힙하고 트렌디한 브랜드가 된 겁니다. 30대 직장인 이대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대리는 2018년에 구찌 마몬트 숄더백을 280만 원 주고 샀습니다. 당시 구찌는 가장 힙한 브랜드였죠.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들이 모두 구찌를 들고 다녔습니다. 이대리도 인스타에 올렸습니다. 좋아요가 500개 넘게 달렸죠. 회사 동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어디서 샀어요? 얼마예요? 나도 사고 싶어요. 이대리는 뿌듯했습니다. 구찌 가방 하나로 인정받는 기분이었죠. 주말마다 가방을 들고
카페에 갔습니다.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렸습니다. 그게 이베리의 소하켄이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이 터지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집에만 있게 되자 화려한 로고를 과시할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카페도 못 가고 모임도 없어지고 여행도 못 가게 됐죠. 명품 가방을 들고 나갈 곳이 없어진 겁니다. 그 사이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조용한 럭셔리, 올드머니 룩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로고가 작거나 아예 없는 은은한 디자인이 인기를 끌었죠. 더 로우, 보테가 베네타 같은 브랜드가 부상했습니다. 반대로 크고 화려한 구찌 로고는 촌스럽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요란한 로고는 벼락부자나 성물의 상징처럼 여겨지게 됐습니다. 진짜 부자는 조용하게 입는다는 인식이 퍼진 거죠. 이 대리는 당황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가장 힙했던 가방이 이제는 촌스럽다는 겁니다. 이 대리는 가방을 들고 다니기가 민망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가격이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명품 브랜드들은 공격적으로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보복 소비가 일어나니까 이 기회에 가격을 확 올린 거죠. 구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대리가 2018년에 280만 원 주고 산 가방이 2022년에는 38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4년 만에 100만 원이나 오른 겁니다. 그런데 이게 Z세대한테 역효과를 냈습니다. SNS를 통해 가격 인상 소식이 실시간으로 공유되면서 젊은 소비자들은 배신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호구로 보나? 이런 반응이 나온 거죠. 특히 MZ세대는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부자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비싼 로고에 집착할 필요가 있을까? 월급쟁이가 몇 달 월급 모아서 가방 하나 사는 게 맞나?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Z세대는 가성비를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해졌습니다. 명품 대신 듀프, 즉 비슷하게 생긴 저렴한 제품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자라, H&M에서 구찌 스타일과 비슷한 옷을 3만 원에 살 수 있는데 왜 300만 원을 내야 하나? 이런 생각이 퍼진 거죠. 구찌는 이들에게 더 이상 선망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비싸기만 한 유행 상품이 된 겁니다. 케어링 그룹, 구찌를 보유한 회사의 실적이 이를 증명합니다. 2024년 상반기 케어링 그룹 매출은 전년 대비 17% 급감했습니다. 명품 기업 중에서 가장 큰 파격을 받은 거죠. LVMH는 22% 감소, 에르메스는 오히려 13% 성장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구찌 단독 매출은 더 심각합니다. 2024년 1분기 25% 감소했습니다. 2분기에도 20%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4분기 연속 두 자릿수 감소입니다. 이건 단순한 불황이 아니라 구조적 위기를 의미합니다. 구찌는 결국 8년간 브랜드를 이끌었던 알렉산드로 미켈레와 2022년 11월 결별했습니다.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사바토 데사르노를 2023년 1월 영입했죠. 데사르노의 첫 컬렉션 이름은 앙코르, 이탈리아어로 다시 한번이라는 뜻입니다. 화려했던 과거의 트렌드를 버리고 브랜드 본질과 헤리티지로 돌아가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미켈레의 화려한 판타지는 사라지고 일상에서 입을 수 있는 실용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아직 미지근합니다. 이 대리는 지금 280만 원짜리 구찌 가방을 집 한 구석에 처박아뒀습니다. 들고 다니기 민망해서입니다. 팔려고 중고 사이트에 올려봤지만 반응이 없습니다. 100만 원에 내놔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180만 원 손해입니다. 이게 구찌 신화가 무너지는 현장입니다. 이제 가장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품 가격의 비밀입니다. 2024년 이탈리아 밀라노 검찰이 디올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매장에서 2,600유로, 한화로 약 380만 원에 팔리는 디올 핸드백의 실제 제작 원가는 53유로, 한화로 약 8만 원이었습니다. 48배 차이입니다. 우리가 370만 원을 더 낸 겁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간 걸까요? 브랜드 가치, 마케팅 비용, 유통 마진, 디자인 비용? 다 합쳐도 48배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제작 과정이었습니다. 유럽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다던 명품 뒤에는 중국계 하청업체가 있었습니다. 밀라노 검찰 조사 결과 이 하청업체는 중국과 필리핀에서 온 불법 이민자들을 고용했습니다. 이들에게 숙소까지 제공하면서 24시간 공장을 돌렸죠. 임금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쳤습니다. 하루 16시간 이상 일하게 했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생산 속도를 높이려고
기계 안전장치까지 제거했습니다. 산업재해 위험을 무시한 겁니다. 이게 38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 만들어지는 실제 과정입니다. 우리가 믿었던 장인 정신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프랑스 파리 아틀리에에서 숙련된 장인이 정성껏 만든다던 이야기는 거짓이었습니다. 실제로는 밀라노 외곽 불법 공장에서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이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디올만이 아닙니다. 조르지오 아르마니도 같은 문제로 적발됐습니다. 아르마니는 더 황당합니다. 93유로 원가로 만든 옷을 650유로에 판 겁니다. 7배 차이입니다. 이탈리아 법원은 디올과 아르마니 공장을 일시 폐쇄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적발된 게 이 정도라면 적발 안 된 곳은 얼마나 많을까요? 루이비통은, 구찌는, 프라다는, 샤넬은 우리가 수천만 원 주고 사는 명품들이 실제로는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2013년에는 샤넬 창고가 털렸습니다. 도둑들이 무엇을 훔쳤을까요? 가방? 아닙니다. 정품 인증서 3만 개를 훔쳐갔습니다. 가방보다 종이가 더 값어치가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가짜 가방에 진짜 인증서를 붙이면 진품이 되니까요. 이게 명품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제품 자체보다 이것은 진품이다라는 증명서가 더 중요한 거죠. 우리가 산 건 가방이 아니라 종이 한 장이었던 겁니다. 브랜드 로고와 인증서, 그게 전부였습니다. 실제로 명품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성능일까요? 1,000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와 5만 원짜리 쿼츠 시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정확도는 쿼츠가 훨씬 높습니다. 롤렉스는 하루에 플러스 마이너스 2초 오차가 생깁니다. 쿼츠는 한 달에 플러스 마이너스 15초입니다. 월등히 정확하죠. 유지보수는 어떨까요? 쿼츠 시계는 3년에서 5년에 한 번 배터리만 갈면 됩니다. 비용은 5,000원 정도입니다. 롤렉스는 5년에서 7년마다 오버홀을 받아야 합니다. 비용은 60만 원에서 200만 원입니다. 1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기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애플워치는 심박수 측정, 운동량 기록, 전화, 문자, 내비게이션, 음악 재생 등 수십 가지 기능을 합니다. 가격은 60만 원 정도입니다. 롤렉스는 시간만 보여줍니다. 가격은 1,000만 원입니다. 결국 롤렉스의 가치는 기능이 아닙니다. 순전히 상징적이고 심리적인 허상입니다. 이게 럭셔리 산업의 천재성이자 위험성입니다. 명품 회사들은 제품을 파는 게 아닙니다. 이야기를 팝니다. 환상을 팝니다. 마케팅 용어로는 이걸 럭셔리 프레이밍이라고 부릅니다. 브랜드들은 프리미엄 전략, 통제된 유통, 장인정신, 스토리텔링을 통해 희소성이라는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목표는 뭘까요? 소비자에게 상류층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파는 겁니다. 신분 상승의 환상을 파는 거죠. 마치 내가 이 시계를 차는 순간만큼은 나도 상류층이 된 것만 같은 환상. 내가 이 가방을 들면 성공한 사람처럼 보일 거라는 환상을 파는 겁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말입니다. 40대 직장인 김 과장 이야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김 과장은 2021년에 롤렉스 서브마리너를 1,5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당시 중고 시세가 1,800만 원이었으니까 투자라고 생각한 거죠. 언젠가는 2,000만 원도 넘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2023년 김 과장은 시계를 팔려고 알아봤습니다. 딸 대학 등록금 때문에 현금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시세가 1,200만 원이라는 겁니다. 김 과장은 300만 원 손해를 본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세가 1,200만 원이라고 해도 실제로 팔리는 가격은 1,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진품 여부를 의심했거든요. 개인 간 거래는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김 과장은 결국 950만 원에 급매로 내놨습니다. 한 달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가격을 9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그제 한 명이 연락 왔습니다. 하지만 실물 보고 850만 원에 사겠다고 했죠. 김 과장은 울며 겨자 먹기로 팔았습니다. 1,500만 원 주고 산 시계를 850만 원에 판 겁니다. 650만 원 손실입니다. 김 과장은 지금도 후회합니다. 그 돈으로 딸 학원비를 냈어야 했다고 말입니다. 투자라고 믿었던 게 인생 최악의 선택이 된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명품 회사들이 우리에게 터무니없는 가격을 받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희소성이라는 환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다는 그 느낌이 가치를 맞는 겁니다. 둘째, 상류층 소속감이라는 심리를 팔았습니다. 이걸 사면
나도 성공한 사람이 될 것 같은 착각을 판 거죠. 셋째, 장인 정신이라는 이야기로 포장했습니다. 유럽 장인이 정성껏 만든다는 스토리가 가격을 정당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환상이 깨지고 있습니다. 가짜가 진짜를 위협하고 대량 생산이 희소성을 무너뜨리고 8만 원짜리 원가가 380만 원 가격표에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장인 정신이라던 것은 불법 노동 착취였고 투자라던 것은 거품이었습니다. 롤렉스의 왕관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절대 권력이 아닙니다. 구찌의 화려함은 더 이상 힙함의 상징이 아닙니다. 샤넬의 불패신화는 더 이상 투자 공식이 아닙니다. 디올의 장인 정신은 허구였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여전히 로고와 브랜드에 수천만 원을 지불할 것인가? 아니면 진짜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 속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과시하고 싶은 욕망을 압도하기 시작한 지금,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명품 신화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습니다. 진짜 가치를 알아보는 현명한 소비자가 시장을 주도하는 시대의 시작 말입니다. 로고 하나 때문에 호구가 되는 것보다 가치를 추구하는 게 더 멋진 시대가 온 겁니다. 당신의 지갑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명품 회사의 마케팅에 속지 마십시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십시오. 그리고 진짜 가치에 돈을 쓰십시오. 그게 진짜 현명한 소비입니다.